본 방송은 9월 9일 토요일에 녹음됐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583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호스트 김서진입니다. 요즘 KBO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여담이지만 제 주변만 해도 야구 보고 싶은데 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져서 제가 알려주고 막 팀도 추천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어떻게 올해 KBO가 이렇게 흥행하게 되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김예찬 PD님, 송준형님, 조광은님, 전희재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PD님 그럼 오늘 주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뭐 사실 오늘 방송 주제는 거의 한 달 전에 준비를 했다가 계속 묵혀왔던 주제인데 사실 뭐 저도 그렇고 야구를 이전부터 계속 보셨던 분들은 주변에 야구 평소에 안 보던 지인들이 뭔가 야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뭔가 야구의 인기가 지난 해 대비 뭔가 펌핑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이 체감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 방송을 뭐 처음 기획할 때는 사실 이 방송 마지막쯤에 이번 시즌 1000만 관중 가능할 것 같냐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지금 방송 시점에서 좀 의미가 없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 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그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했던 말 중에 영화는 시네마와 무비로 나뉜다라는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야구의 무비, KBO가 어떻게 이렇게 흥하게 됐는지 오늘 좀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실제로 좀 이런 데서 내가 흥행을 체감했다 하는 것들이 각자 있으실까요? 직관 가기 너무 힘들어요. 표구하기가 어려워졌죠. 맞아요. 맞아요. 표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삼성 그 블루 회원이거든요. 근데 오. 블루 회원이 선예매가 가능한데 선예매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루존 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사실상 선예매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제 응원석에 가기 힘들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구장은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물론 응원석 자체가 가기 힘든 건 맞았습니다만 뭐 잠시 오렌지석이라든지 올해 좀 뭔가 직관 갈 때 확실히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오렌지석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좌석들도 다 그렇죠. 거의 다 매진이잖아요. 네. 여러 구장에서. 그런 면에서 좀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두산 팬이다 보니까 이제 몇 년 동안 제가 사람들하고 여러 명하고 같이 직관을 가는 스타일은 아니고 보통 서울에 갈 일이 있으면은 좀 그때그때 상황을 따라서 이제 원할 때마다 잠실 들러가지고 외야석에 혼자 앉아서 경기 보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직관을 하는 방식이. 그런데 여태까지는 사실 저는 뭐 외야석에는 언제나 제가 원하는 자리, 원하는 그 사이드에 갈 수 있었어요. 근데 맞아요. 올해 제가 외야석 혼자 직관 간 게 4번 정도 되는데 기아랑 경기했을 때 한 번은 갔었고 LG 경기 때 갔었고 했는데 외야석에도 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 내가 원하던 맞아요. 자리, 내가 원하던 그 블록에 항상 있었거든요. 고정된 블록이. 네. 그 좌익수 쪽으로 빠지는 블록에 항상 앉았는데 거기 자리도 이제 매진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일 가면 심지어 안 팔 때도 있어. 맞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확실히 그냥 자리 블록 불문하고 이제는 진짜 표구한 게 너무 어려워졌다. 이런 걸 체감하고 하나 더 하자면은 제 주변에 약간 그 아이돌 이런 걸 팬질하던 친한 친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거기는 포토카드라든가 아니면은 약간 그런 문화 같은 게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KBO에도 이 포토카드 마케팅이라 이런 게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것도 제가 뭐 당근마켓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약간 그 2차 리셀러 이런 거 보니까 KBO 포토카드도 많이 수요가 있어요. 많이 올라오고 많이 팔리고 선수마다 어떤 선수 포토카드 원한다 이런 거 막 글도 올라오고 확실히 지난 몇 년간 제가 봐왔던 거랑은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다. 저는 이제 딱 느낀 점이 뭐냐면 야구를 원래 몰랐던
몰랐던 사람들도 야구장에 간다. 이게 확 느껴지는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주변에 야구 얘기를 하는 사람은 보통은 야구를 그래도 많이 봐왔던 사람이거든요. 제 주변 사람들 그렇죠. 보면. 네. 근데 이제는 이제 야구를 안 보는 사람도 아 오늘 야구장 간다. 이게 이상한 말이라고는 좀 그렇지만 일상적인 말로 받아들였다는 게 굉장히 체감이 많이 되는 부분 같습니다. 지금. 저도 확실히 체감된 부분 중 하나가 제가 지금 학교에서 게임 관련 동아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계속 한 뭐 2년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요즘 이제 거기 톡방을 보면 여기가 게임 동아리인지 뭐 국내 뭐 야구 게임 동아리 뭐 약간 이런 느낌인지 그냥 야구 얘기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냥 어디에서든지 그냥 어느 톡방에 있든 그냥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하든 간에 뭐 물론 제 주변에 야구를 보는 사람이 많은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안 보던 사람들 아니면 이전에 진짜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 때 잠깐 그렇게 부모님 따라서 봤던 사람들까지도 갑자기 이제 야구 인기에 다 편승을 하면서 그냥 어딜 가나 야구 얘기가 들린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엄청 많이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진짜 여러 가지 부분에서 흥행이 확실히 체감되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실제 자료들을 가지고 흥행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지금 종합적으로 이제 야구 흥행이 얼마나 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단적인 지표가 있다면 당연히 총 관객 수겠죠. 그렇죠. 예, 네. 직관 관객 수일 텐데 9월 5일 기준으로 KBO의 총 관중은 940만 6,081명입니다. 오. 1,000만 명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기정사실이에요. 그렇죠. 아마 돌파하고 지금 페이스면은 1,050만 정도가 될 거란 예측이 지배적이고 이제 구단별 관중 기록 지표도 나와 있는데 구단 관중 순위만 놓고 보면은 삼성, LG, 두산, 기아, 롯데, 쓱, 키움, 하나, KT, NC 순서인데요. 가장 적은 관중을 유치한 NC가 그 와중에도 65만 명 정도를 지금 유치하고 그렇죠. 있어요. 근데 네. 이게 평년으로 가면은 꼴찌 팀의 지표가 아니에요. 아 그렇죠. 평년 그렇죠. 기준으로 가면 한 6, 7위권 되는 그렇죠. 수준의 지표인데 올해는 가장 적은 관중을 유치한 NC마저도 평년 기준 리그 중위권 수준의 관객 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특정 구단을 가리는 게 아니라 리그 전체적으로 그 흥행 지표 자체가 엄청나게 상향 평준화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되게 하나 놀랐던 게 제 KBO 응원팀이 KT다 보니까 사실 KT 하면 아무래도 가장 비인기 구단의 팀 뭐 그런 그렇죠.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매년 이제 평균 관중 수 보면 압도적 꼴찌 기록하고 몇천 명대 머물렀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올 시즌은 이제 물론 뭐 다른 인기 구단의 그런 인기에 편승한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 수원 KT 위즈파크 평균 홈 이제 관중 수가 10,000명이 넘었더라고요. 역대 최초. 네. 오. 그래서 이걸 보고 아 이게 말이나 되는 현상인가 싶을 정도로 그냥 인기가 전반적으로 다 그냥 고르게 올라간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네. 관중 수를 뭔가 이게 억제기를 저희가 달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박구장이라든지 네. 잠실구장도 지금 재개발이 아직 안 되고 있고 한밭구장. 네. 사직구장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 재개발되기 전이기 때문에 관중 수가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용적률에 대비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적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화는 70만 명을 돌파하고 있고 뭐 롯데도 거의 100만 명에 육박하는 관중 수를 동원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지속적으로 KBO의 인기가 높아진다면 아마 이 관중 수가 늘어난 구장에서 더 채우게 된다면 정말 1,100만, 1,200만도 노려볼 수 있는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잠실이 이제 또 리모델링이 아니라 신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우려되는 점이라고 하긴 그렇고 지금 대체 구장이 막 15,000석 예 맞습니다. 얼마였죠? 네. 예, 그 정도 15,500명 한다는 얘기가 정도, 네. 있는데 그게 걱정될 정도로 지금 리그 흥행이 너무 잘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예. 리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 한국의 그 인구 규모라든가 다른 문화 산업의 그 규모 같은 걸 고려했을 때 제 생각에는 예상하기도 어려웠을 정도로 기록적인 페이스라고 예.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쉽지 예, 않죠. 그래서 1,000만 관객 돌파라는 게 말이 1,000만인 거지 그렇죠. 사실상 기존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스포츠가 인기가 있었다고 해도 언제나 스포츠 산업이 주류가 되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나라 문화 산업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도 지표가 지금 찍히고 있다는 거는 약간 신드롬에 가까운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까지 흥행이 확 올라왔을 때가 오히려 더 기회이자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나머지 음. 부분에 대해서는 남은 일부 뒤쪽에서, 방송에서 이제 네. 디테일하게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올해 초에 뭐 한국 프로스포츠협회에서 조사한 것도 있고 이번 최근에 KBO에서 설문조사 요약을 통해서 돌린 설문조사들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방송이 미뤄진 게 좀 어느 정도 영향을 좀 운이 좋았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실 관람 빈도가 증가한 이유 중에 56%의 응답자들은 응원팀 성적과는 무관하게 야구 직관을 좀 더 많이 가고 싶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이건 좀 고무적인 지표죠. 왜냐면은 야구가 성적 따라간다는 뭔가 좀 고정관념이 있었잖아요. 아,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야구 자체, 컨텐츠 자체의 매력을 느껴서 간다는 게 좀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관람 이유로는 이제 응원 문화가 49.3%, 가족 지인이 같이 가자고 해서 호객해서 가는 게 39.2%, 뭐 야구장에 나들이나 데이트를 하러 간다는 인원이 31.1%, 야구장의 식음 문화가 29.4%, 비용이 합리적이다가 26.2%, 야구 선수가 호감이다, 호감 선수가 있다가 17.2%, 그리고 마지막으로 ABS 등 새 제도 때문에 간다가 10.8%인데 정말 다양한 이유로 야구가 사람들에게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봐둬야 될 건 올스타전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 대비 여성분들 특히 20, 30대 여성분들이 훨씬 야구장에 많이 찾아와 주세요. 네. 이거는 아무래도 야구 KBO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고무적인 수치인 건 맞죠. 왜냐면은 실제로 뭐 여러 문화 콘텐츠라든지 경제적 지표를 봤을 때 실제로 야구장에 와서 뭔가 구매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분들은 그쪽 계층이 맞거든요. 그쪽 계층과 이제 50대 이상의 남성분들이 주로 실제로 많은 문화 콘텐츠에서 구매력을 발휘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야구장에서도 많이 소비하시는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야구가 현재 KBO가 올해 좀 인기를 끌고 있는 건 단순히 뭐 신드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표로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자료 혹시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여기 이제 따로 추가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2022년 그리고 그 전 대비 14세에서 19세 사이 그 관람객 비율을 이제 조사해 주셨는데 그 전에는 한 자릿수에 머물렀어요. 높게 네, 그렇죠. 찍혀봐야 이제 9% 정도였는데 네. 올 시즌 기준으로 가면 이제 15% 많이 올랐는데 맞습니다. 이게 전 유의미하다고 보는 게 가족 단위 관람객이 많이 늘어났다는 소리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10대 이하의 관람객이 늘어났다는 거는 그 국가불문, 산업불문, 가족 단위 소비가 이제 많이 늘어났다는 의미인데 맞아요. 실제로 대부분의 문화 콘텐츠에서 이 가족 단위 관객 그리고 가족 단위 그 관람객들을 타겟을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구매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이 지표가 많이 올라왔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 단순히 관객의 수만 올라갔다는 게 아니라 객단가 측면이라든가 어떤 재정적인 그 재원 확보 측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포츠는 무조건 어린이 관객을 잡아야죠. 맞아요. 음. 어쨌든 이들이 자라나면서 뭐 20년, 30년 뒤에도 이 스포츠의 주된 그런 구매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맞죠. 잠재력이 높은 계층이기 때문에 무조건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인기를 끌 수 있을 만한 요인이 있다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게 KBO가 사실 오래전부터 뭔가 선진화를 많이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뭐 80년대, 90년대 야구 관람 문화와 지금의 관람 문화를 비교해 보면 사실 KBO나 정부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쇄신을 이뤄냈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의 결과가 이렇게 가족 단위 어린이 계층이 많이 찾아온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실 제가 예전에 봤던 연구 결과에서는 실제로 스포츠에서 이게 좀 고무적인 게 7세에서 10세 사이에 어린이가 실제로 스포츠를 봤을 때 그 스포츠에 입문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진짜 KBO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방금 휘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고무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중요해요. 그런 무언가를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옛날 낭만의 시대 그때 이제 이제 파울 야구장에서 플레이 소주 이런 게 마시고 아니고. 소주 마시고 그랬던 문화가 아직까지 남아 있었으면 사실 가족 단위로 접하기 그렇죠. 쉬운 쉽지는 컨텐츠는 않죠. 아니었겠죠. 그렇죠. 네. 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실제로 북미 스포츠가 그러니까 북미 스포츠 시장이 이쪽에서는 거의 세계 최선진을 달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NHL이라든가 뭐 NFL이라든가 MLB, NBA 전부 다 이 어린이 관객 유치에 그렇죠. 엄청나게 공을 많이 들입니다. 그렇죠. 뭐 쇼폼이라든가 이런 그 미디어를 이용한 마케팅뿐 맞아요. 아니라
어린이용 애니메이션이라든가 맞아요. 어린이용 어떤 그 컨텐츠랑 연계를 해서 어떻게든 본인들 그 브랜드에 노출을 시키려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그런 시도까지는 보이지 네, 않고 맞아요. 있다. 다만 사회적으로 야구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 단위로 그냥 방문하는 그 관객들이 늘어나서 맞아요. 이런 지표 상승이 일어난 건데 개인적으로는 이걸 기회로 삼아서 조금 더 어떤 연계 마케팅 같은 걸 많이 하면은 더 긍정적인 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양상이 저는 어디랑 비교를 하고 싶냐면 2009년에서 2010년 베이징 올림픽 전후랑 비교를 하고 싶거든요. 사실 그때에 이제 그 아까 준영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 단위로 되게 많이 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이제 두산을 중심으로다가 응원 문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희재님이 말했던 뭐 낭만 응원 문화를 조금 더 이제 여성 중심 그리고 이제 가족 중심의 응원 문화로 바꾸는데 기여를 했거든요. 그때 딱 그 시기가. 그래서 지금도 이제 딱 그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동생이 지금 고등학교 다니는데 고등학교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온다고 해요. 그 예전에 비해서.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브랜드 노출이나 이런 것들 더 이제 좀 원활하게 하려면 지금보다 더 이제 응원 문화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들어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도 이제 2009년, 2010년에서 확 바뀌어가지고 지금의 2차 붐이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뒤에서 좀 더 언급을 하겠지만. 예. 네, 좋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저희가 계속 관련 자료들 살펴봤으니까요. 계속해서 이어서 이제 패널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요소들이 흥행에 중요하게 작용했을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키워드 중심으로 분석을 하는 게 조금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몇 가지 키워드를 준비해봤는데 가장 첫 번째로 언급을 해보고 싶은 부분은 전국구 구단의 분전이겠죠. 그렇죠. 이게 네. 제일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기아, 어떻게 보면. 삼성, LG, 롯데 이 정도 이제 정리할 수 있을 텐데 이 구단들이 올해 놓고 봤을 때 뭐 기아, 삼성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LG도 이제 호재 그 약간 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그 와중에 롯데도 이제 시즌 초중반엔 약간 부진하긴 했으나 최근에 이제 올라오면서 실제로 매진 경기도 나오고 여러모로 이제 좋은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지금 흥행을 설명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필수 조건이 사실은 흥행의 필수 조건이 사실은 지금 지방 세 구단 기아, 삼성, 롯데 저는 이렇게 치거든요. 기아, 삼성, 롯데 중에 세 구단 중에 두 구단만 푸시 가도 흥행은 보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사실이죠. 뭐 지금은 기록적인 페이스니까 조금 더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야겠지만 제일 큰 부분은 결국에는 지금 기아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이 지금 2위를 달리고 있다는 거. 그게 제일 큰 부분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구단에 선전이 없었다면 저는 이 정도 흥행까지는 안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제 포스트 베이징을 저는 2014년부터로 잡거든요. 이제 베이징 그때 시절 끝나고 이제 야구가 이제 조금 암흑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 들어간 그런 시점이 2014년 이후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가장 흥행한 시즌이 사실 2017년이거든요. 네. 2017년은 사실 모두가 알고 계시겠지만 기아 타이거즈가 우승을 했고 그다음에 롯데 자이언츠가 포스트 시즌 진출을 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못 하고 있지만 그래서 야구 위기론이 대두되던 이제 2022 시즌 여기를 보면은 기아가 이제 와일드 카드를 갔지만 이제 롯데나 하나, 삼성 모두 이제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원정 관중이 사실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네. 예, KBO 특성상 다른 이제 스포츠에 비해서 원정 관중이 그 우리나라 국토가 워낙 좁다 보니까 이제 서울에 많이 몰려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정 관중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래서 이제 지방 인기팀의 선정은 홈 관중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서울 아니면 뭐 인천, 수원 이런 곳에서 수도권에서 조금 더 이제 연쇄적인 그 관중 증가를 불러온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네. 사실 뭐 수도권에 상경한 분들이 확실히 많은 건 사실이니까요. 뭐 맞아요. 네, 기아라든지 삼성 방금 계속 얘기하는 롯데 같은 팀들이 잠실구장에 원정을 갔을 때 뭐 유튜브나 뭐 관련 동영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 잠실구장을 마치 홈구장처럼 사용하듯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맞습니다. 사실 부정할 수 없는 게 사실 그 기아, 롯데, 삼성, 하나로 이어지는 그 인기팀의 호성적이 KBO 전체의 인기를 끌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번 시즌 전까지 많은 분들이 사실 라이온즈 파크라고 하면은 약간 과거에
대구 시민구장 이미지와 뭔가 좌우중간 펜스가 짧은 이미지가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구장 자체가 작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사실 라이온즈 파크가 국내에서 최다 관중 입장 가는 구장이거든요. 맞아요. 24,000석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번 시즌 가장 최다 관중 동원 팀이 바로 삼성 라이온즈고 이번 시즌을 통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삼성에 대한 관중 동원의 이미지를 좀 바꾸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우리나라 방금 계속 얘기해 주셨지만 사실 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의 사실상 절반이 살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반대로 말하면 나머지 2,500만의 절반은 지방에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각 지방 구단은 사실 그 지방 자체의 권역권을 전부 다 자신의 코어 팬층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사실 뭐 후술하겠지만 성적과 관중 동원이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를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지방 구단들이 어느 정도 호성적을 내는 게 확실히 좀 더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얘기를 빼주셨는데 사실 하나도 이제 빼놓을 수 없거든요. 이번에 벌써 홈구장이 43번째로 이제 매진이 됐었거든요. 최근에. 그렇죠. 시즌 초반에는 심지어 17연속 매진 신기록을 세우면서 대전이라는 도시에 엄청난 야구 열기를 보여주기도 했었고, 물론 이제 구장이 작기 때문에 맞죠. 가능한 네. 일이긴 하지만 사실 이 구장이 더 컸어도 매진시켰을 거라고 충분하죠. 봐요. 저는. 저는 네, 그렇다고 그랬을 것 생각합니다. 같긴 예. 한데, 물론 이제 성적이 가라앉고 나서 연속 매진 기록은 깨졌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홈에서 열린 경기에 거의 3분의 2 가량이 매진이 됐었다라는 것만 봐도 지금 하나 야구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고, 지금 성적이 6위고 이제 포스트 시즌까지 진출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이제 5위랑 아마 2경기 차인 걸로 알고 그렇죠. 있는데, 네. 맞죠. 이대로 순위 경쟁을 이제 설령 가을 야구를 못 가더라도 순위 경쟁을 시즌 끝까지 지속을 할 수 있다면 남은 경기 아마 싹 다 전부 다 대전은 다 매진시킬 거라고 장담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가 또 이번에 대단했던 게 4월 5일부터 이제 7일까지 고척에서 열렸던 키움 대 한화 경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 3연전에 고척구장이 개장한 이래로 최초로 정규 시즌 3경기 연속 매진이 발생하는 한화의 어마무시한 관중 동원력을 좀 체감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대단하면서도 한쪽으로 안타깝네요. 네. 홈팀이 어디인지를 생각하면 그렇죠. 네. 서울을 많이 나눠 먹으니까. 근데 심지어 이거는 근데 이렇게 생각해봐야 돼요. 키움 경기인데도 3경기 연속 매진시켰다는 거는 그렇죠. 말도 안 되게 지금 인기가 좋다는 거고. 지금 하나가 딱 이제 인기의 지금 정점에 딱 올라가는 과정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제일 재밌는 팀이거든요. 맞습니다. 재밌는 팀이죠. 왜냐하면 저도 기억상 기아가 이제 제일 재밌었던 시즌은 2015, 2016에서 2017로 가는 컨텐팅으로 가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하나가 이제 딱 그 컨텐팅에 걸리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조금 더 성적을 더 잘 낸다면 지금 친구장도 열잖아요. 지금보다 훨씬 더 관중 동원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제 하나가 의외로 되게 선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시청률 순위예요. 이게 뭐 지금 그렇죠. 시청률 순위 대충 간략하게 나열하면 1등은 무조건 압도적 1왕이 기아고요. 그렇죠. 기아 경기는 무조건 흥행 보증스표고, 사실 뭐 기아는 성적이 안 나올 때도 항상 1등 네, 자리를 맞아요. 지키기 때문에. 그리고 2등이 지금 한화예요, 의외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3, 4등이 거의 롯데, 삼성 둘이 비슷한 느낌이고, 그 다음이 오히려 이제 LG. 그리고 또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NC가 6등이더라고요. 이거는 되게 좀 신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두산, SSG, 뭐 KT, 키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만큼 여기서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들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한화랑 두산이 이제 관중 동원력이 3위인 거에 비해서 TV 시청률은 좀 굉장히 떨어지는 편이에요. 맞아요. 당연히 이제 이거는 아무래도 두산의 핵심 그 코어 팬층이 젊은 팬층이 위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 20대 30대 여성 팬덤이 굉장히 많은 구단이잖아요. TV 시청률이랑은 사실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번 시즌 특히나 기아는 다른 어느 시즌보다도 시청률이 말도 안 되게 잘 나옵니다. 지금 3% 넘긴 경기들도 많고 기록적이에요. 네, 진짜 네. 기록적으로 많은 레전드를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TV는 보통 이제 중장년층이 많이 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저도 이제 집에 가서 보면은 관성적으로 틀어놓으세요.
맞죠. 예, 관성적으로 틀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저희 집에 이제 할아버지하고 아버지 둘 다 계시는데 할아버지도 이제 방에서 야구 보고 계시고 오. 아버지도 여기서 거실에서 야구 보고 계시고 그런 이제 관성이 있어요. 약간 그것도 있고 이제 기아가 이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건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폭넓은 연령층에서 이제 많이 보고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보실 때 이제 SSG나 이제 두산 키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20, 30대 층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 키움 같은 경우는 아마 20대 여성이 주류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예. 그렇죠. 예. 두산하고 키움이 가장 비율이 높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청률도 시청률인데 이제 직관을 가가지고 하는 팬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키움도 합니다. 실제로 올해가 아마 기록인 걸로 알고 예, 있어요. 맞아요. 네, 지금 탱킹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관중 동원력은 지금 키움 구단 역사상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키움 팬분들이 여성 팬분들이 확실히 늘어났다는 걸 체감할 수 있는 게 방금 시청률 자료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1등부터 10등까지 사실 다른 구단은 다 등수가 동일하거든요. 근데 네. 키움만 유일하게 사실 남성 팬분들만 따져봤을 때는 9위가 KT, 10위가 키움인데 네. 여성 팬분들 기준으로 나열했을 때는 9위가 키움, 10위가 KT입니다. 맞아요. 이건 좀 확실히 상기할 만한 부분이라 확실히 음. 지표로 나타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주변에도 이제 여자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 키움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뭐 나 야구 새로 이제 보기 시작했어. 그래서 무슨 팀 좋아하는데 이러면 나 키움 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키움이 확실히 진짜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많은 걸 좀 저도 체감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해 이정우로 인해서 많이 입문해서 그렇죠. 이정우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남은 걸로 네, 알고 있고 네. 이번에 또 김혜성 같은 그런 스타 플레이어들도 있고 팀 하다 자체가 지금 어쨌든 리빌딩 기조를 밟고 있다는 게 역설적으로 오히려 그렇게 입문하기에는 좀 좋은 그렇죠. 기조가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왜냐면은 기존 헤비 코어 팬층 소위 얘기하는 그러니까 헤비 코어 팬층이 새로 어떤 성향을 띠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팬층의 유입에 좀 걸림돌이 될 때도 있고 어떤 도움이 될 때도 있거든요. 분명히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뭐 욕하자는 게 아니라 모든 돌려 스포츠를 말하신 것 통틀어 같은데. 봐도 진짜예요.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실 거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신생 팀이 나오는 경우에는 보통 그 첫 번째 코어 팬층을 어디로 확보하느냐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네, 우리나라뿐 네. 아니라 미국도 그래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어쨌든 분명히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 리빌딩이라는 게 다르게 얘기하면은 주로 뛰는 선수들이 다 어린 선수들이란 뜻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정을 새로 붙이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이 없죠. 그렇죠. 그렇죠. 밑바닥부터 네. 시작하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네. 예, 할 수 그리고 있는 히어로즈 재미있을 것 구단이 원래 뭐 지금 뭐 계속 이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뭔가 포커싱한 게 실제로 히어로즈 구단 자체에서 뭐 여대에 가가지고 강연을 한다든지 예. 세미나를 진행한다든지 네. 이런 게 실제로 많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구단에서도 그 부분에 실제로 포커싱을 하고 계속 나아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다른 요인도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제 사회적인 환경이 있겠죠. 그렇죠. 네, 코로나 지나서 이제 팬데믹 기간을 지나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했는데 시장이 다시 재형성이 되고 재정립이 되고 팽창이 되는 어떤 과도기를 거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과정에서 어떤 그 소위 얘기하는 인구학적 그 분포 같은 게 네. 그 KBO 팬층의 인구학적 분포가 좀 달라지고 있다. 왜냐하면 어떤 큰 사회적인 어떤 흐름이 한번 뒤바뀌고 나면은 전체적으로 문화적인 요소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좀 뒤엎어지고 재정립이 되는 걸 다 겪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것도 분명히 좀 여러 면에서 그러니까 다른 산업들이 좀 무너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문화 산업 안에서도 비중이라는 게 좀 조정이 됐거든요. 네. 그렇죠. 극장의 부진이라든가 뭐 여타 다른 스포츠들이 이제 KBO와 더불어서 같이 올라오는 그런 트렌드들도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좀 재조립이 되는 것 같아요. 이 그렇죠. 문화 컨텐츠 그 산업 자체가. 예, 사실 저도 저 말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게 준영님 말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게 스포츠 산업 자체가 그러니까 야구만 올라왔다면 모르겠지만 스포츠 산업 자체가 굉장히 호황인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4대 스포츠를 보면 야구, 축구, 농구, 여자 배구 이렇게 하잖아요. 네. 보통은. 예. 그 4개 시장이 다 호황이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음. 축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기팀이 못 하고 있잖아요. 사실 축구는 네, K리그 같은 수원도 경우에 그렇고. 수원과 지금 전북이 이제 네. 강등 상황인데도 심지어 국가대표도 그렇죠. 아, 최고 네. 예, 그렇죠. 맞습니다. 최고 관중을 경신을 하고 농구 같은 경우에서도 농구나 이제 여자 배구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중 증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맞아요. 그
팬들의 중심은 제 생각에는 20대 여자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뭐 영화뿐만 아니라 영화 산업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아이돌, 연예 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스포츠와 연예 그다음에 극장 뭐 이런 부분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완전한 재정립이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뭐 상품성적인 측면만 보면 이건 뭐 KBO라든지 야구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사실 전 세계 문화 콘텐츠의 최전성기 그러니까 상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바로 지금이라고 전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우리나라도 방금 얘기해 주셨다시피 뭐 KBO, K리그 다 그렇고 뭐 전시 산업이라든지 뭐 박물관이라든지 대부분의 문화 콘텐츠 사업이 다 지금 가장 화랑기거든요. 영화를 빼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화계에서 따로 논의를 그렇죠. 해봐야겠지만 근데 이 부분이 단순히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전 세계가 다 똑같은 세계적인 트렌드. 세계적인 트렌드로 가고 있거든요. 뭐 네. 예를 들어서 WWE 같은 걸 예로 들어도 맞아요. 상품적인 면에서만 봤을 때는 지금이 가장 최전성기입니다. 뭐 청취자분들께서 보시던 WWE는 뭐 예전에 뭐 스티브 오스틴이라든지 뭐 덜하기 뛰던 에티튜드 시대라든지 뭐 존 시나가 있던 PG 시대를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가장 경제적으로 잘 나오는 시기는 지금이거든요. 그렇죠. 뭐 넷플릭스를 통해서 뭐 중계 공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포스트 코로나이기 때문에 전 유동성의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뭔가 자산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높아지는데 돈은 늘어나지만 쓸 곳이 없으니까 그게 어느 정도 문화 콘텐츠 쪽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나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실 공통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현상은 돈이 많이 풀렸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코로나 때. 근데 그 돈으로 뭐 자산을 불리거나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쏠리는 건 어디냐? 문화 콘텐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문화 콘텐츠 특히 이제 그러니까 다른 스포츠랑 비교했을 때 야구가 확실하게 가지는 단 하나의 강점을 꼽으라면 저는 압도적으로 많은 경기 수라고 생각하거든요. 매일 하잖아요. 네. 이게 그렇죠. 월요일 제외하고 주 6일째로 하는 스포츠 행사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사실상 네. 아무래도 그리고 야구라는 이 컨텐츠 자체가 굉장히 소비자로서 해자스럽다라고 저는 아직까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맞죠. 아웃도어 액티비티 중에서는 지금 뭐 사실 다른 활동들이 워낙에 좀 많이 비싸져서 그렇게 체감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야구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해자스럽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는 그 액티비티 중에서 경기 수도 경기 수지만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저는 경기 시간도 강점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적당히 네. 길다는 경우. 적당히 길다. 3시간 정도.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지금 경기 시간을 줄인다라는 노력을 네. 지금 북미 스포츠에서는 굉장히 북미 스포츠가 아니라 MLB 쪽에서는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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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부분에 대해서 KBO가 뭐 반드시 따라갈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유입의 대부분의 원인은 사실은 가성비다. 맞습니다. 가성비라는 거는 시간 대비 내가 비용을 쓰는 그런 양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경기 시간이 긴 것도 어느 정도의 흥행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당히 줄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적당히 너무 줄이면 무리해서 맞습니다. 네. 메이저리그가 그런 스피드업 전략이나 어떤 그 마케팅 기조를 택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랑 다릅니다. 걔네는 이미 시장이 너무 크고 네. 그 안에서 뭐 내수만으로 뭐 직관 이런 수익은 어지간한 구단 다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TV 중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TV 네, 중계에 그렇죠. 대한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거지 우리나라랑은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KBO가 잘 고민을 하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야구 경기 시간이 길다 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어지러운 경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좀 흔히 좀 안 대첩? 좋은 말로 정신병 걸리는 그런 야구 좋은 편으로 경기라고 대첩이라고 하는데 하죠. 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경기들 보고 사실 많이들 성토를 하잖아요. 아, 나 진짜 열받아서 야구 못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이겨도 이제 좀 되게 힘들고 한데 사실 그거 다 까고 보면 도파민이거든요. 도파민을 이제 2시간 맞냐 3시간 맞냐의 차이기 때문에 저도 올 시즌 144경기를 거의 다 보고 있는 입장으로서 좀 느끼는 거지만 확실히 KBO는 MLB와는 다르게 좀 기조가 다르게 경기 시간 축소에 그렇게까지 연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열받아서 못 보겠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떠오르는 게 있는데 인터넷에 가끔 이제 커뮤니티라든가 이런데 이제 어떤 대첩을 겪고 난 팬들이 더 이상 야구 못 가서 못 보겠다 열받아서 못 보겠다라고 막 욕을 해놓고 글을 쓰면 댓글에 보통 내일 보자 이렇게 달려있거든요. 내일 6시 반에 보자. 내일 6시 반에 이렇게. 보자 네. 이렇게 달려있는데 이게
이게 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데일리 스포츠라는 거의 장점이에요. 오늘 아무리 거지 같은 경기를 하고 정신병 걸릴 것 같은 경기를 해도 내일 완전히 초기화가 된 채로 새로운 경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 스트레스를 초기화시켜주는 역할도 한다.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 경기를 한다면은 좋게 생각하면은 한 게임을 이기고 나면 일주일 동안 기분 좋게 이제 기다릴 수 있는 거지만 졌을 때는 그만큼 일주일 동안 기분이 더럽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니까. 근데 야구는 매일 야구는 환기시켜줄 수 있어요. 어제 아무리 못 같았어도 내일 세 경기를 새로운 0대0 상황에서 시작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짜증은 더 날 수 있겠지만 뭐 어쨌든 초기화가 한 번 된다는 거 그것도 분명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 단축 얘기도 계속 해주셨는데 그러면 KBO에 이번에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좀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 ABS라던가. ABS 크죠. 네, 그런 것들도 좀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ABS는 확실히 유의미한 도입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경기 내적으로 봤을 때 그 관람객들, 그러니까 직관을 간 관람객들뿐 아니라 TV로 보는 관람객들 입장에서도 그 스트레스가 확실히 줄어든 느낌은 있어요. 네, 이게 맞습니다. 뭐냐면 실제로 ABS가 얼마나 정확하게 작동을 하고 얼마나 이게 효용이 있는지랑 별개로 기계가 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네.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정성에 대한 컨센서스를 가지게 해요. 또 요즘은 공정성이 예. 되게 키워드 중요하게 중요시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뤄지는 그 시대잖아요. 특히나 스포츠 경기라는 그 컨텐츠의 특성을 생각하면은 팬들은 스포츠를 볼 때 언제나 공정함을 찾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심판 판정을 맨날 뭐 불만을 가지고 뭐 어쩌고 약물 이런 거에 대해서 민감한 것도 결국에는 그 공정함에 대한 어떤 추구거든요. 네. 애초에 스포츠 경기 자체가 일반적인 그 소시민들에게 있어서 도피처가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경기 안에서만큼은 공정한 환경 안에서 경쟁을 할 수 있다. 이것도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 KBO는 이제 항상 문제가 됐던 것들이 뭐냐면 그 심판들의 자질 문제. 이건 사실 뭐 KBO뿐 아니라 모든 심판이 있는 종목의 메이저리그도 특징이지만 똑같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이제 항상 뭐 성토가 있었던 게 사실인데 ABS 도입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한 컨센서스가 최소한 지금 판정이 지금 스트라이크가 이게 스트라이크가 맞냐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ABS 기계니까 우리가 저기다 던지면 우리도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을 테니까 그냥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덜 불쾌한 관람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확실히 그 부분에 인간적인 그 요소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좀 저하가 되니까 좀 더 몰입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유입보다는 이제 저는 뭐 재방문 의사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약간 그런 경기 경험에 대해서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저는 ABS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방송마다 하는 얘기 같은데 ABS를 좋아하지 않았던 이유가 사실 저는 포수의 프레이밍도 하나의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포수로부터 빼앗게 된다면 결국에는 조금 이제 이게 야구가 아니다? 약간 그런 뉘앙스 입장이었긴 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딱 겪어보니까 중계를 보고 아니면 직관을 가거나 뭐 중계를 볼 때 느끼는 점이 뭐냐면 납득이 돼요. 예. 그 관객으로 하여금 납득이 되는 그런 판정의 빈도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경기를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한테서는 별 체감이 안 가겠지만 이제 저희가 계속 KBO를 보고 있다는 입장에서 그 피로감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굉장히 그 관람 만족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흥행의 원인으로서의 하나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재방문 의사 측면. 그렇죠. 기존 팬층의 지속적으로 재방문 시청을 할 의사에서. 것이냐.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역설적으로 저희 같이 이제 한국에서 지금 메이저리그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메이저리그 경기 관람의 만족도가 되게 낮아졌거든요. 역체감이 그렇죠. 심해서 심하죠. 아. 네. 요새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빨리 그 미국도 ABS 정상화해서 빨리 도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또 다른 요인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 저는 두산 베어스를 응원하고 네. 있는 입장에서 체감이 정말 많이 되고 있는데 6월, 7월 이후로 중위권 순위 싸움이 정말 치열하잖아요. 네. 이게 그렇죠. 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을 것 보이는 같습니다. 시청 의욕이 저하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약간 재방문 의사가 네, 좀 점점 떨어지고 있잖아요. 떨어지고 있는데. 근데 사실 뭐 공리주의적으로 봤을 땐 이게 올라간 실질적인 팀이 알 테니까. 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이 팀 간 평준화가 올해만 이럴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인가에 따라서 아마 KBO 자체의 변화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왕조에 논의되는 건 약간 3연패 3핏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3핏을 지속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팀이 지금 평준화된 리그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나중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P 같은 경우는 당분간 사실 어림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리핏도 나오기 힘들 것 같고 이제는 그렇죠. 지금 사실 올 시즌 풀로 다 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KBO에 대한 비하는 아니지만 올 시즌 KBO는 누가 덜 못하느냐의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두인 기아조차도 사실 이제 뭐 갑자기 이제 공격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뭐 30대 6 경기도 있었고 뭐 압도적인 팀이라는 그러니까 이전의 그런 강팀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기아 팬분들도 당연히 인정하실 거고. 근데 네. 이제 부상과 같은 여러 변수들이 있겠지만 뭐 2위인 삼성조차도 사실 뭐 올 시즌 시작 전에는 분명 하위권을 전전할 거라고 예상했던 팀이 이제 그렇게 예상했던 분들이 거의 한 99%였잖아요. 100%. 네. 100%. 전문가 예상 보고 8명 중에 8명 삼성 안 왜냐면 나왔어요. 심지어 이종열 단장님도 우승에 대한 기대는 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 단언하건대 100%입니다. 여튼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제 어느 정도 팀들의 전력이나 실력이 좀 평준화 됐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누가 지고 싶어 하는 팀 경기를 보고 싶겠어요. 대놓고 그렇게 막 그 2010년대 휴스턴 그런 느낌의 팀들 경기를 보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도. 그렇죠. 근데 이제 현재 10위인 킴조차도 꽤 최근까지도 4월 오픈의 승률에 육박하는 결코 만만하게 볼 팀이 아니었죠. 맞아요. 시즌 초반에 네. 실제로 상위권이기도 했죠. 이주영 선수의 맞습니다. 버닝이랑 겹쳐서. 이런 평준화는 분명 이제 많은 상위권 팀 팬들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유발시키겠지만 사실이죠. 어쨌든 그만큼 리그 판도가 흥미진진해진다는 거니까 흥행에는 분명 플러스 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 부분은 나중에 뭐- 다시 한번 후술할 수 있겠죠. 네. 네. 비슷비슷해진 것도 맞고요. 흥행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 중위권이 지금 하나 롯데가 껴있는 게 저는 제일 크다고 봐요. 맞아요. 그 중위권에 하나 롯데가 지금 포스트 시즌 경쟁을 하고 있다. 지금 롯데는 좀 위험한 상황이지만 하나는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저는 조금 더 이제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흥행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이런 맥락에서 그 만약에 1, 2가 이제 기아 삼성 그리고 3위 LG까지 하고 하나 롯데까지 갔으면 진짜 KBO 입장 특히 허경 총재 입장에서 허경 잠 못 자. 입이 찢어졌을 텐데 아쉽게도 흥행 참패 동맹 일원 중 한 명인 KT가 이제 지금 현재 4위이기 때문에 갑자기 강한데요. 죄송합니다. 일단 넘어가시죠. 네, 좋습니다. 그럼 또 다음 요인으로는 사실 유튜브가 저 코로나 이전만 해도 막 그렇게 콘텐츠가 많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구단 그렇죠. 유튜브들이. 근데 그렇죠. 지금은 또 막 릴스도 찍고 막 네. 선수들이 춤도 추고 하더라고요. 이런 맞아요. 부분도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코로나 시기 때 이제 투자나 각종 인적 물적 자원이 투입되던 것들이 SNS랑 유튜브 채널을 이용한 마케팅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하나라든가 뭐 NC라든가 흔히 얘기하는 약간 당장 새로운 팬베이스를 확보해야 됐던 신생팀들 중심으로 유튜브 콘텐츠가 많이 활성화가 됐었어요. 코로나 네. 시기 동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관객을 유치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약간 울며 겨자 먹기 느낌으로 이제 뉴미디어를 이용한 그런 마케팅이 나름 개시가 되고 활발했었는데 그 투자들이 지금 성과를 거두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요 10개 구단, 주요가 아니라 10개 구단 그 유튜브 다 제대로 굴러가고 있거든요. 다 나름대로 콘텐츠를 뽑아내고 있고 그렇죠. 그 전과 비교하면은 그러니까 코로나 전과 비교하면은 확실히 그 코로나를 기점으로 콘텐츠가 나오는 양 그리고 속도 그리고 퀄리티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그렇죠. 좋아졌어요. 광고성들이 네. 지난 4, 5년 사이에 사실 이것들이 이제 와서 딱 2024년 지금 시점에 와서 약간 결실을 맺는 느낌이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한다고 그 구단들 유튜브 공식 채널에 들어가서 영상들을 쭉 보는데 굉장히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리고 엄청 네. 그렇죠. 발전했죠. 그리고 여러모로 콘텐츠 기획 같은 것들도 우리가 흔히 이제 봐오던 그 TV 예능들 그런 데서 많이 포맷도 따오고 여러 가지 뭐 새로운 시도들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진짜로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코로나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문화산업 전반 그리고 스포츠 산업에게는 일종의
거의 반쯤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었던 느낌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런 근데 사실이죠. 지금 와서 보면은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좀 약이 됐다. 그렇죠. 지나고 나니까 확실히 약이 됐다는 느낌도 좀 받고 있습니다. 한번 리셋하고 다시 그 네. 재정립하는 차원에서는 맞아요. 진짜 좋은 계기는 아니지만 그렇죠.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그 뉴미디어뿐 아니라 레거시 미디어, 뭐 기존 올드 미디어라고 얘기하죠 보통. 레거시 그렇죠. 미디어 베이스의 여러 가지 야구 예능들도 많이 출몰을 했어요. 아, 네. 2020년대 초반 맞죠. 이후로 대표적으로 최강 야구. 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저는 생각보다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게 저는 최강야구 첫 시즌 나왔을 때 물론 재밌게 봤고 지금도 이제 틀어놓고 가끔 하면은 보긴 하지만 이 정도의 파급력을 가진 야구 컨텐츠인 줄 몰랐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최강 야구를 보는 팬덤들 중에서 일부가 그 최강 야구 출신의 드래프트들을 따라서 KBO로 입문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맞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나 제가 집중했던 부분은 최강 야구의 팬층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매력이 있는 팬층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맞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아이돌 느낌으로 팔로잉을 하고 그렇죠. 연예인을 보는 느낌으로 팔로잉을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그대로 KBO 무대로 넘어왔을 때 그 KBO를 소모하는 그 KBO라는 컨텐츠를 소모하는 방식 역시 최강 야구의 그 범주 안에서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구매력도 좋고 집관 그 비율도 굉장히 높고 재방문율도 굉장히 높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만 있다면 그리고 최강 야구뿐 아니라 다른 야구 관련 컨텐츠에서 좀 제작이 돼가지고 또 이걸 연계를 시킬 수 있다면 생각보다 굉장히 효과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사실 뭐 레거시 미디어가 뭐 최근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뭐 미디어 리터러시 측면에서 비판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레거시 미디어가 확실히 뉴 미디어보다 가지고 있는 파급력이 큰 건 사실이거든요. 아직까지는 확실하죠.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최강야구는 방금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정말 레거시 미디어와 뉴 미디어의 장점을 다 흡수하고 있는 정말 괴물 같은 프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일단 레거시 미디어 베이스를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해 주신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40, 50대 이상의 TV로 시청하는 계층을 일단 가져갑니다. 일단 그분들은 야구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고 TV를 틀었을 때 일단 최강야구 자체가 예능적으로 재밌는 프로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인기를 끌어가는데 최강야구가 그 제작진이 어느 정도 집중한 거는 그걸 뉴미디어 측면으로 가져와서 뭐 쇼츠라든지 릴스라든지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방송을 재창작해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층도 유입해서 그 젊은 층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20, 30대 젊은 층과 40,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을 전부 다 끌어모으는 컨텐츠가 되어서 지금의 흥행을 이끌어왔고 그거에 부가적으로 뭔가 발전해서 KBO도 어느 정도 흥행에 수혜를 입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저희가 뉴미디어 관련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올해 티빙으로 이제 변화를 하면서 사실 KBO 중계에 대한 완전 패러다임이 바뀌었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제 호스트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이번 시즌 전까지는 유튜브나 뭐 기타 미디어 채널에서 야구 관련한 컨텐츠를 볼 수 없었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올릴 수 없었기 때문에 볼 수 없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네. 네이버 중계하는 그 운영팀 차원에서 사실 2차 창작 관련해서 좀 빡빡하게 잡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 그 즈음에 GIF 파일을 커뮤니티라든지 인터넷에 올리는 것조차 잡겠다라고 한번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어요. 네네. 그렇기도 하고 뭐 구단 운영팀의 야구 관련해서 뭔가 어느 정도 컨텐츠가 나왔다. 그럼 그거 2차 창작 관련해서 뭐 실제로 구단에 내용 증명을 보냈다라는 풍문도 돌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티빙으로 뭔가 변화하는 거에서 구단 고위층이라든지 운영진 측에서 좀 벼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암암리에 들리긴 해요. 그래서 지금 돌아봤을 때 티빙이 뭐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뭐 최고의 선택이었는가에 대해서는 향후에 지속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최선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뭐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즘 나오고 있는 뭐 외부 릴스라든지 쇼츠 컨텐츠들 야구 외적인 컨텐츠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네. 뭐 요즘 인기 있는 거는 뭐 수비 하이라이트 이런 것도 예전부터 많이 인기가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치어리더 분들 맞아요. 네, 네. 치어리더 분들 컨텐츠가 뭐 기아의 뭐 네. 그 노래라든지 아니면 뭐 응원 문화라든지 네. 그런 게 실제로 오프라인에서도 인기가 끌고 있지만 온라인에서도 그게 확실히 메리트 있는 컨텐츠가 되었다. 그리고 그 저희가 뉴미디어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야구가 뉴미디어에 주는 뭔가 가성비적인 측면이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야구는 예전에 저희가 야자수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나눠진 그 분할된 그 하나의 플레이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게 하나의 경기잖아요. 야구 네, 콘텐츠는. 사실 그게 지속적으로 모여서 오랜 시간 지속되다 보니까 사실 예전에는 야구라는 스포츠가 안고 있는 뭔가 근본적인 단점으로 지적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긴 시간이. 하지만 오히려 그 시간을 자르고 컨텐츠화하고 하는 게 오히려 지금은 그 최고의 장점으로 바뀌었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 긴 시간에서 짧게 원하는 부분만 잘라서 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야구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컨텐츠 모델을 형성했어요. 유입층도 젊고 현재 보고 있는 시청층도 점점 젊어지고 있고 성별과 세대를 가리지 않고 코어층이 있고 사실 그래서 저는 어지간하면 이제 KBO가 우리나라가 망할 때까지 이어갈 수 있는 컨텐츠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속 가능성적인 측면에서. 여기서 방점 하나만 더 찍어줬으면 좋겠어요. 국제 대회. 그렇죠. 맞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나가 얘기를 할 텐데 네. 뭐 디테일한 부분은 조금 이따가 얘기하는 걸로 하죠. 네. 쇼츠 부분에서 좀 얘기를 할 부분은 사실은 야구 팬들은 반대를 했죠. 예. 그렇죠. 저는 근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유료 중계 때문에 반대를 한 게 아니라 유료 중계를 받고 얻는 게 너무 작았다라는 게 저는 여론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야구를 하다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야구 산업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허구현 총재가 뭐 지금 KBO 사무국이 유료 중계를 받으면서 받은 것이 이제 50초 쇼츠였거든요. 50초 네. 쇼츠였는데 제 생각에 저는 이제 미디어의 문외한이니까 제 생각으로는 저 쇼츠 하나로 뭔가 트렌드를 바꿀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2021년과 2022년 그다음에 2023년에 거치면서 KBO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꾸준하게 조금 상승을 했던 건 사실이지만 결국 위기감을 느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스포츠 문화의 증가율에 비해 가지고 KBO가 그렇게 드라마틱한 증가율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더 늘 게 없었다고 생각. 그렇죠. 했었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판단 자체가 굉장히 도박이라고 봤고 이 도박이 이제 성공을 한 거죠, 사실은. 예. 네. 그래서 이제 결과로 증명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결국에는 물론 이 쇼츠를 풀어준 것 자체로도 저는 굉장히 좋은 좋은 유익 계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이거는 쇼츠 하나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2009년부터 2010년부터 쌓아왔던 응원 문화의 펀더멘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 더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제 재방문 의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초 유입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사실 최강야구로 많이 저는 유입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예찬님이나 뭐 준영님께서 계속 하신 얘기지만 굉장히 파괴력 있는 프로그램이고 굉장히 좋은 그 야구 흥행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지만 이제 더해가지고 그 유입을 어떻게 재방문을 시키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예, 근데 이 부분에서 KBO가 지금 상당히 성공을 거두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야구를 몰라도 야구장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 야구장을 다시 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기반에는 이제 관중 친화적인 응원 문화가 한몫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실제로 이제 주변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야구를 모르는데 저보다 직관을 많이 갔어요. 물론 좀 가세요. 물론 제가 안 간 거긴 본인이 안 해요. 가는 거 아닌가요, 예. 이건? 바쁜 거죠? 예, 바쁘죠. 바라보죠. 네, 예, 바쁘죠. 바쁩니다. 네, 예. 바쁘시잖아요. 바빠서 그래요. 예. 아유, 좀 계속 뭐 지금 직관 얘기하니까 반성하세요. 가짜 팬 같긴 한데. 나도 6번은 갔어 올해. 아, 네 번 갔습니다. 네 번. 가짜 예. 진짜. 하여튼간 제가 예. 제일 적게 갔네요. 제가 3번 갔으니까. 근데 뭐 본인은 계속 TV로 보시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죠. 직업이니까. 예. 하여튼간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 제가 가짜 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야구를 몰라도 재방문을 한다. 네. 이런 문화가 지금 형성이 돼 있다라는 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야구는 나중에 배우면 돼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쵸. 가서 재밌게 놀면 되지. 굳이 안 네. 배워도 되죠, 사실. 네, 맞아요. 네. 사실 뭐 야구장에 가서 볼 내신 상황에서 왜 저 사람은 갑자기 나가? 이런 사람도 있고 어디가 홈런 어떻게 넘어가야 홈런이야? 이런 질문을 사실 야구장을 처음 간 분들은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흔히 말하는 뉴비죠.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뉴비가 없는 시장은 고이기 마련이에요. 지속적으로 결국은 축소하게 되는 거거든요. 시장 자체가. 네. 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진짜 지지자분들이 많이 오시는 게 좀 이득인 것 같기도 하고 사실 KBO의 관계자들이 어느 정도 변하는 시장에 적응하는 건 사실 수준급입니다. 뭐 이런 문화적 측면뿐만 아니라 기술도 사실 뭐
비디오 판독도 MLB 챌린지가 생겼을 때 바로 다음에 도입했고 네. ABS는 먼저 도입하기도 하고 사실 약간 뭔가 고리타분한 이미지와는 다르게 사실 KBO 자체의 수용성은 빠른 편이거든요. 마케팅 수용성은 빠르다고 네, 생각해요. 그렇죠. 인게임은 느릴지언정. 그리고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여성 팬분들이 일어나는 건 기술적인 사실이니까 당연하죠. 네. 통계적 사실이고 그래서 사실 야구 응원 문화도 뭔가 흔히 말하는 아이돌화 되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뭐 명과 암을 모두 가져왔습니다만 그게 어느 정도 팬층을 확대하고 뭔가 지속적으로 팬몰이가 가능하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금전적인 요소를 리그에 도입해서 뭔가 활성화시켜서 시장 자체의 파이를 크게 했다. 중요합니다. 네. 네. 그건 확실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안 좋은 측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네. 전 네. 아이돌화에 대한 얘기도 이제 요즘에 종종 나오는데 저는 처음에는 약간 의아했고 이게 나쁜 점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추세가 이어진 지 1년 약간 넘어가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주변에 그 아이돌 느낌으로 입문하신 분들이 변화하는 과정을 보니까 별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그분들도 사람이 다 네. 그 승패가 있는 경기를 보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그런 거에 관심 없다고 하면서 들어보더라도 계속 지기 시작하면 사람이 흑화를 하더라고. 찌들게 돼요. 사람이. 찌들게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 아이돌 느낌 약간 기존의 다른 그 문화 콘텐츠를 소모하던 방식으로 여기 입문하신 분들도 결국에는 그 구매력이나 약간의 본인의 그 감성은 유지하더라도 이기는 경기를 좋아하더라고. 맞아요. 사람인 이상 어쩔 수 맞습니다. 없어요. 네, 이거는. 네. 네. 저도 2년 전에 이제 LG 입문한 그런 아이돌 팬 그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아는데 그분이 지금 좋아하는 선수가 문봉경 선수예요. 잘하니까. 네, 잘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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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잘 치니까. 네. 잘생겨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잘생겨서 그럴 수도 있죠. 뭐, 잠시를 차우는 아닙니다, 사람마다 아닙니다. 취향은 있는 거죠. 아니 잠시를 네. 차우잖아요. 어,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너무 같다. 모 갤러리를 좀 줄이시는 게 네, 하여튼간 그런 이제 만약에 다른 문화에서 이제 유입이 됐어도 결국에는 이 야구 문화라는 게 향이 너무 굉장히 맞아요. 강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섞일 수밖에 없다라는 네. 게 저 생각이고 그래서 아이돌 쪽에서 이제 뭐 다른 문화 콘텐츠에서 유입되는 게 전혀 손해가 될 게 네, 없다라는 생각이긴 해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그 한 문화 안에서 그 컨텐츠를 소모하는 방식이라든가 그 색채가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게 결국엔 좋아요. 맞아요. 설령 약간의 아이돌적인 감성이라든가 그런 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물이 들어서 섞이기 마련이고 또 그 와중에 그 나름대로의 영역을 확보하게 되면은 새로운 그쪽 계열의 뭐 그런 식으로 소모를 하는 분들이 새로 유입을 하기에 또 좋은 발판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는 전혀 저도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예. 사실 그게 야구가 가지고 있는 메리트인 것 같아요. 예, 아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네. 파이가 확장되면 맞아요. 전혀 나쁠 게 없어요. 네. 예. 그래서 그 늘어난 파이와 야구 자체의 뭔가 근본적인 그 특별함, 네. 그 시너지를 일으켜서 뭔가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흥행 요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뭐 중요하게 꼽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렇죠. 네, 팀 간 평준화였죠. 이 그렇죠. 얘기도 좀 더 자세하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팀 평준화가 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항상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2010년대에는 제가 야자수에서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왕조 두 개가 지배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2010년대 KBO는 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삼성하고 두산이 다 해먹었던 시기예요. 네, 그렇죠. 그 외의 팀들은 들러리에 가까웠던. 사실 00년대 네. 전체로 넓혀도 SK, 그렇죠. 삼성, 두산이 사실상 다 그렇죠. 해먹었어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세 개 팀 외의 주인공이 사실상 없었던 시기라고 봐도 무방한데 이게 그 해당 팀 팬들 입장에선 좋을 수 있어도 리그 전체의 리그 전체의 건강 측면에서 보면은 썩 좋은 생태계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왜 이제 와서 갑자기 그렇게 특정 팀 편중이 사라지고 골고루 약간 평준화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이제 원인을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그 2010년대 초중반을 중심으로 약간 저는 KBO에도 약간 뉴제네레이션,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해석의 뉴제네레이션이 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서도 201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뭐 스태캐스트니 뭐 여러 가지 트래킹이니 하면서 본격적으로 기술 혁신이 일어나던 시기가 있었어요. 네. 지금도 그 혁신은 지속적으로 어느 리그보다도 빠르게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고 근데 이런 약간 그 데이터 바이오 메카닉스 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트렌드들 그리고 선수 육성이라든가 인게임 해석 이런 부분들이 조금 뒤늦긴 하지만 KBO에도 들어왔거든요. 네. 아직도 완전히 들어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조금씩 잠식을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은 해요. 제가 바라는 것보다 약간 그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 평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술 그리고 스포츠 이론이 확산될 때 특징이 뭐냐면 고점을 높여주는 것도 있지만 리그 전체의 저점을 높여줍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예, 이론적 배경이라는 거는 그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뭐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떤 뭐 슈퍼스타들의 고점을 높여주고 뭐 팀의 뭐 어떤 고점을 높여주고 이런 게 아니라 리그에 들어오는 선수들의 저점과 리그에 들어온 선수들의 퍼포먼스 저점을 보정해주는 역할을 해요. 실제로 메이저리그 역시 그리고 NBA 같은 리그도 역시 이 데이터 그리고 바이오메카닉스 이런 게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슈퍼스타들의 퍼포먼스가 올라갔다기보다는 소위 얘기하는 롤플레이어, 뎁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많이 향상이 되는 결과로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주전급 선수, 핵심 벤치 선수들의 퍼포먼스 레벨이라든가 어떤 전반적인 그 전술적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특히 NBA에서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 이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리그 전체에 약간 평준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평준화는 더 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긍정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지금 야구라는 스포츠는 가장 데이터에 친화적인 스포츠예요. 예. 그렇죠. 그럴 수밖에 네. 없고. 네. 네. 가장 친화적인 스포츠인 게 왜냐하면 이제 아까 얘기를 해줬던 대로 이제 각각의 이제 독립적인 이벤트로 이제 분할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결국엔 이 경계를 지금은 무너지고 있지만 결국에 그 특성 때문에 그 동안에 이제 야구에서 데이터를 받아들이는데 타 스포츠보다 훨씬 더 거부감이 없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예, 그 문화가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장에서 뭐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뭐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타 스포츠는 저 생각에는 더 심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예, 왜냐하면 거기는 실제로 현장 영향이 훨씬 더 많은 스포츠가 더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더 긍정적인 부분이라 보는 게 점점 지금 많이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 자체는 우리나라가 이제 뭐 미국에 비해서는 딸리겠지만 미국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겠지만 굉장히 고 레벨로 올라와 있다라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이제 저점을 높인다. 네. 이게 굉장히 큰 부분인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이제 뭐 드래프트 자원이 들어왔을 때 이 선수를 이제 뭐 고쳐가지고 리그 탑 레벨의 재능으로는 뭐 못 시킨다고 하더라도 타고난 네. 재능의 영역이니까. 그렇죠. 네. 그거는 네. 재능의 영역이니까. 그렇지만 거기에서 이제 어빌리티를 어떻게 만져가지고 크게 뭐 디자인의 영역이나 뭐 아니면 뭐 바이오메카닉적 접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저는 데이터적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리그 평준화가 조금 더 지금보다 더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측면에 대해서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이제 재작년부터 1차 지명이 폐지가 됐죠. 그렇죠. 네. 사실은 드래프트라는 것이 전력 평준화의 수단이 되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죠. 그렇게 네, 생각을 네. 합니다. 근데 그동안은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맞아요. 특히 이제 한화, NC 같은 경우에는 강제로 그 순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전면에서 1라 후반 순위 혹은 2라 초반 순위가 1순위로 들어왔거든요. 왜냐하면 1차 지명이 이제 5라운드나 6라운드급 선수가 되는 경우가 꽤 있었으니까. 그렇죠. 판 네. 자체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상당히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지금은 전면 드래프트잖아요. 그리고 이 기조를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깰 생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지금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전면 드래프트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여기에 더해가지고 앞에서 말했던 그 데이터적 접근에 더해가지고 이 선수들 들어오는 인풋 또한 평준화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평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순위가 낮은 팀에 대한 좀 더 이제 뭐랄까요? 어드밴티지- 공평한 분배라고 네. 해야 될지 어쨌든 좋은 자원들이 무조건 하위 팀들한테 이제 돌아가야 리그가 이제 순위가 선순환이 되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전면 드래프트는 이제 폐지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네. 절대 폐지하면 안 돼요. 사실 뭐 선수 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구학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인구의 절반은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심지어 지방 인구는 점점 그렇죠. 쪼그라들고 있고. KT를 포함한다고 해도 실제로 뭐 수도권 내에 있는 5개 구단이
절반을 가져가고 나머지 5개 구단이 나머지 절반을 가져가는 형국이 가져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1차 지명을 실제로 시행하고 있을 때는 수도권 구단의 성적이 꽤 좋았습니다. 네. 그게 사실이죠. 왜냐면은 뭐 수도권 구단에 있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구단에 많은 선수들이 진학을 하니까 실제로 경쟁력 있게. 네. 그래서 거기서 좋은 풀이 나와서 좋은 선수들이 많아지니까. 근데 그걸 지속한다면 사실상 지방 구단은 죽으라는 거죠. 1차 지명 네. 계속 한다는 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 데이터 친화가 되면서 계속 말씀해주신 뭐 로스터적인 측면에서 확실히 이게 이득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계속 뭐 야구뿐만 아니라 지금 전 스포츠의 가장 패러다임은 로스터 뎁스를 강화하는 거거든요. 뭐 야구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해주신 농구도 그렇고 뭐 축구도 더블 스쿼드라고 해서 요즘 2개의 스쿼드를 꾸릴 수 있는 많은 구단들이 생겨나고 있고 네. 그리고 계속 말씀해주신 저점을 높인다가 좋은 게 뭐냐면 가끔씩 언더독들이 한 번씩 해준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00년대와 10년대 초반에 오클랜드가 그랬고 그렇죠. 10년대 중반에 캔자스시티가 그랬고 물론 그 팀이 전력이 좋았던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그 팀들이 지속적으로 뭔가 발휘할 수 있었던 건 그 팜에서 좋은 선수들을 뽑아내고 그 낮아진 저점에서 한 번씩 브레이크아웃 선수들이 나오니까 한 번씩 대권에 도전해볼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적인 측면에서 사실 이게 좋다고 볼 수 있는 게 사실 데이터가 확실히 나오기 전에는 뭐 MLB를 예를 들면 뉴욕 양키스가 뭐 30년씩 해먹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음. 돈으로 할 수도 네. 있고 그리고 특정 어떤 노하우라든가 이런 게 쌓인 팀들 같은 경우에는 아닌 팀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맞습니다. 큰 비교 우위를 지니고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네. 뭐 데이터가 물론 데이터도 큰 구단과 작은 구단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건 있지만. 확실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당장 뭐 데이터 팀만 해도 뭐 다저스라든지 양키스 같은 팀들 몇십 명씩 구성하고 있으니까 그건 사실입니다만은 그 간격을 줄일 수 있는 게 데이터인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번 시즌에 특히 KBO에서 확실히 볼 수 있는 건 팀 간 물고 물리는 구도가 확실하게 있다. 아, 네. 이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KBO 팬분들은 올해 우리 팀은 어느 팀에게 강하네. 올해 우리 팀은 무슨 팀한테 계속 약하네 하는 팀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올해만큼 천적관계가 뚜렷한 시즌이 있었나 싶어요. 물론 어느 한 팀이 특정적으로 약했던 시즌이 있지만 팀 모든 리그에서 모든 팀이 천적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리그는 드물었거든요. 아, 네, 네. 뭐 시즌 초부터 사실 전력 평준화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나왔습니다. 뭐 작년 우승팀 LG도 뭐 드라마틱한 전력 상승 사실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전력 대비 사실 저도한 성적을 기록했던 기아라든지 뭐 한화라든지 롯데가 뭐 중위권 팀을 뭐 로스터 보강했다든지 뭐 그런 면에서 사실 전조는 있었습니다만 사실 제가 이거 방송 준비하면서 찾아봤던 시즌 초의 평가는 사실 LG, KT, 기아가 3강을 구축하고 이제 두산, NC, 한화, SSG, 롯데가 중위권 그리고 삼성, 키움이 하위권을 이룰 것이다 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만은 많이 어느 정도 순위권적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게 제가 이거 천적 관계를 실제로 찾아봤는데 네. 기아가 LG에 강하고 LG가 롯데에 강합니다. 그리고 두산은 키움에 강하고 키움은 또 LG에 강해요. SSG는 두산 기아에 강하고 삼성은 또 두산에게 강하고 근데 또 그 두산은 기아와 KT에 강해요. 근데 또 하위권인 최하위권 키움은 LG에 강합니다. 진짜 난장판이에요 되게 그냥. 그리고 그 먹이사슬. LG는 SSG에 강하고 그리고 키움은 하나에 강하고 또 하나는 KT에 강하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돌고 돌아가면서 물고 물리는 전적이 형성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위 팀도 6할을 완전히 넘기지 못하고 온전히 크게 넘기지 못하고 그렇다고 하위권은 3할에 완전히 닿지 못하는 그런 그룹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력차가 원래 야구라는 스포츠가 전력차 대비 승률 분포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그렇죠. 않는 스포츠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적어요. 유독 크게 나죠. 예, 이번 시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참 여러모로 재밌는 시즌이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앞으로 몇 년간도 이런 구도가 지속될 것 같다. 이레귤러가 네. 될지 아니면 이게 지속적인 트렌드가 될지는 아마 시간이 해결해 줄 것 같습니다. 네, 뭐 다른 요인이 있다면 또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일단 셀러리 캡 영향도 솔직히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물론 당장 내년부터 이제 좀 늘어날 거긴 하지만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 예, 왜 늘지? 어쨌든 그래도 현행 KBO 셀러리 캡은 꽤나 빡빡한 편이잖아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 팀들이 이제 FA 시장 등에서 쇼핑을 마음껏 못하게 좀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서 전력이 평준화된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크보는 어쨌든 키움의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외국인 3명이 전부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 팀이라면 어느 정도의 승리를 일정하게 보장을 해주잖아요. 근데 네. 심지어 키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헤이수스가 최소 2선발급 역할을 해줬었고 후라도랑 도스는 대놓고 리그 에이스 투타였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키움이 뭐 4할 오픈 승률까지 그렇게 한동안 유지도 할 수 있었고 이런 점들이 좀 각 팀들의 전력 평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팀 간 평준화 이야기까지 KBO 흥행 요인에 대해서 다각도로 분석해 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흥행을 앞으로도 이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가장 먼저 인게임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야구 자체에 집중을 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네. 최근에 몇 년간 국제대회에서는 부진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KBO는 작년 올해 흥행에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걸 시사하냐면 개인적으로 국제무대 성적이랑 경쟁력 그리고 국내 리그 흥행 사이에 우리가 보통 존재할 것이라 여겨지던 상관관계가 생각보다 약하다는 걸 암시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올해 그리고 작년 KBO의 흥행은 좀 여러모로 그 상관관계를 좀 약하다는 걸 암시하고 있고 그리고 뭐 앞으로도 뭐 그런 추세가 이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국제대회 성적이 전부가 아니다. 약간 이런 걸 이제 확실히 증명한 것 같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무대에서 분전이 플러스 요소가 되면 됐지 나쁘지 마이너스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흥행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번에 프리미어 12 하고 2026년에 아시안 게임 있고 WBC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28년 LA 올림픽. 네. 28년 LA 올림픽까지 있고 네. 4년 이제 쭉 있는데 혹여나 당장 이번 프리미어 12에서 좋은 성적을 낸다. 음. 일본을 뭐 때려잡기라도 한다. 오. 이러면은 이미 흥행하고 있는 KBO의 날개가 달리겠죠. 그러니까 네, 네. 절대 마이너스는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플러스가 될진 모르겠지만 국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거나 혹은 뭐 드라마틱한 경기를 통해서 뭐 역전승을 한다든가 극적인 장면을 만들어낸다든가 이러면은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네, 그래서 그건 이거 맞죠. 한번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네, 네. 지더라도 내년 흥행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뭐 잘하면은 영향을 줄 그쵸. 것이다. 그런 네. 거죠. 국제 대회 이제 계속 국제 대회에서 이제 최근 몇 년간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해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이렇게 뭐 수준도 떨어지고 이런 야구 누가 보냐 이제 KBO 망했다 이런 많이 얘기 보네, 하는데 뭐.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KBO는 블록버스터 무비가 된 거예요. 맞아요. 아. 여러분들이 보는 그 수준 높은 야구는 MLB 시네마가 된 거고 이제 마블 블록버스터 뭐 분노의 질주 같은 KBO 도파민 야구가 됐다고 볼 수 재밌으면 된 있어요. 거예요. 네, 재미가 네, 네. 재밌으면 장땡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국제 대회에서 한 가지 제가 뭐 이번 시즌 초에 ABS 방송에서 한번 얘기 드린 건 프레이밍의 문제. 이제 ABS가 도입되면서 이제 사실 국제 야구의 스테레오는 아무래도 MLB를 따라가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상 메이저리그에서 ABS를 도입하지 않는 수준에서 챌린지를 도입한다고 해도 확실한 건 이제 프레이밍이 이제 KBO에서 의미가 없어지는 스탯이 되면서 어느 정도 그 부분에서 포수들이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사실 프레이밍이 실제로 투수와 타자의 싸움에서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국내 포수들이 지속적으로 만약에 메이저리그가 ABS를 적극 도입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건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을 제외한다면 국제 대회는 약간 보너스 이벤트적인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약간 네. 뭔가 올스타전처럼 이제 KBO 전체 올스타가 나가서 국가를 대표하는 어느 정도 이벤트적인 측면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국제 대회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두 번째로 이제 실질적으로 KBO 리그 흥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 얘기를 해볼 텐데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허구현 커미셔너가 이제 옛날 여적부터 그렇게나 울고 싶던 인프라 돔구현. 인프라의 추가적인 확보와 이제 증축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이제 2014년에 기아 챔피언스 필드가 새로 개장을 했고 어느새 10년이 됐네요. 그리고 이제 2016년에 라이온즈 파크가 개장을 했고 그렇죠. 팬들의 평가 당시 개장 당시에도 이제 시설에 대한 팬들의 평가는 갈리긴 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네. 뭐 장단점이 있다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존재했던 열악했던 시설에 비하면 다 호평이었죠. 전하고 그렇죠. 비교하면 무조건 낫다. 엠폭도 그렇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새로 개장한 거 치고는 아쉽다는 얘기가 있었을지언정 기존에 그 낙후되었던 구장에 비하면은 뭐 상전벽해죠. 그렇죠. 최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덕분에 개장 특수를 실제로 누리기도 했습니다. 팀의 성적과 별개로.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인프라 확충, 지속적인 개선, 뭐 증축 이런 거는 언제나 흥행의 플러스 요소가 될 것이다. 이거는 뭐 KBO뿐 아니라 모든 스포츠 산업, 스포츠 리그에서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실이기 때문에 네. 지속적으로 이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일 거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2025년에도 하나가 베이스볼 드림파크로 이제 구장으로 옮기잖아요. 네. 그렇죠. 신구장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분명히 어느 정도 좋은 영향을 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네. 현 시점을 기준으로 부산 사직야구장하고 서울의 이제 잠실야구장이 가장 오래된 네. 좀 나쁘게 얘기하면 낙후된 구장인데 네. 네. 이 구장들에 대한 리모델링 혹은 신구장 건설 증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잠실은 뭐 리모델링 어차피 네. 될 거고 그렇죠. 하고 있고 네. 사직이 이제 아, 다음 목표가 될 텐데. 사직은 얘기하자면- 언제쯤 될까요? 그렇죠.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직을 몇 번 갔는데 오래된 구장치고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맞아 리모델링 여러 번 해서 그렇게 음. 나쁘진 구장이긴 않은데 이제 그 안에서 증축이라든가 좀 약간 그 시설 뭐 구조 변경을 통해서 조금 더 뭐 좌석을 늘린다든가 아니면 내부 시설을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면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잠실도 그렇고 사직이라는 구장은 약간 다른 구장과 다르게 약간의 상징성이 좀 있다고 생각은 그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완전히 그냥 허물고 다시 짓는 것보다는 이 안에서 뭐 시설 개선을 좀 하거나 증축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좀 구장 말고 마케팅적인 측면에 대해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네. 지속적으로 이제 뉴미디어를 활용해서 마케팅을 이미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최근 몇 년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뉴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채널도 다변화를 해야 되고요. 레거시 미디어랑 연계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최강야구의 사례가 이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또 뉴미디어 그 역량 강화랑 그 채널 다변화가 왜 중요하냐면 저 최근에 몇 년간 보면서 그 뉴미디어 환경 변화를 보면서 느낀 게 생태계 자체가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201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페이스북이 나름대로 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네. 2020년대 들어와서는 사실상 이제 페이스북은 좀 네. 올드하잖아요. 네, 이제 네. 많이 네. 옛날 취급을 받고 있잖아요. 거의 다 이미. 이탈했죠. 거의 다 이탈했고 그 와중에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제 다른 그 플랫폼이 나왔는데 그 와중에 또 2023년 4년 기점으로 그 새로운 플랫폼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나오고 있어서 KBO가 이런 플랫폼의 변화 그리고 다변화를 꾸준히 팔로잉하면서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등장하는 신생 플랫폼에서의 마케팅도 시도를 새로 해보고 네. 대세가 되는 플랫폼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전격적으로 따라가야 될 거고 그러니까 꾸준히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어떤 플랫폼이 이제 주류가 되고 유행을 타는지 분명히 저는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역량 강화라 뭐 여러 가지 그 트렌드 추적 이런 네. 것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네. 제일 중요한 건 물들어올 때 노젓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단순히 저희가 야구적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뭐 지난번 야자수 방송에서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뭔가 뭐 스폰서를 끌어온다든지 사실 뭐 제가 삼성 라이온즈 팬이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사실 라이온즈 파크에 그렇게 광고 많지 않거든요. 아. 사실 다른 구장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계속 말씀해주신 다른 뭐 지역 기업이라든지 다른 어느 정도 뭐 커뮤니티와 공조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자생에 가까운 무언가를 이끌어내면 좋겠어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 지금 KBO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약간 뭔가 대기업의 유희 정도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경제 뭐 재무제표 같은 거 봐도 어차피 뭐 KBO 구단은 모기업에서 재정 지원해 주니까 라는 고정관념이 어느 정도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번 KBO가 지속적으로 스카이로켓 확장을 하면서 뭔가 구단 자체적으로 MLB만큼은 아니더라도 뭔가 자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기 포스트 코로나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포스트 코로나 에라 초기를 기점으로 KBO의 타겟 유저층 자체가 이제 명백하게 변화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 타겟을 이제 하나만 집어서 한다는 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이제 넓어지고 있고 그 와중에 새로 등장한 이제 타겟 그 베이스 코어 팬층도 있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타겟에 맞춰서 마케팅 전략도 좀 재수립하고 확장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와 동시에 기존에 수행하고 있던 마케팅 전략 같은 것도 분명히 강화를 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품이 되게 많이 들어간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케팅이라는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KBO, 그러니까 중앙
기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중앙 기구는 이런 데다 돈 자원을 투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음. 저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재밌게 보고 있는 그 시도들이 뭐냐면 CGV라든가 IMAX 상영관 같은 데랑 연계해서 KBO 경기 워치파티, 뷰잉파티 많이 하더라고요. 아, 아, 네, 맞아요. 네. 네. 이런 것들 저 되게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거 말고도 주요 카페 프랜차이즈라든가 뭐 외식 프랜차이즈들 젊은 층이 많이 사용하는 프랜차이즈들 브랜드 이런 것들이랑 연계를 해서 뭐 새로운 이벤트 같은 걸 한다든지 네. 그게 아니더라도 뭐 이제 방금 예찬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지방에서 주로 이제 많이 존재하는 지역 거점 프랜차이즈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네. 그러니까 맞죠. 수도권에는 없지만 뭐 경상권에만 존재하는 프랜차이즈라든가 뭐 그렇죠. 전라도, 충청도에서 위주로 활약을 하는 뭐 영업을 하는 프랜차이즈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지역 토착 프랜차이즈들 아니면 지역 토착 브랜드들하고 연계를 해서 그 지역민들을 위한 컨텐츠 개발, 그 맞춤형 컨텐츠 개발 같은 것도 꾸준히 KBO가 직접 하기 어렵다면 구단에게 보조를 하는 그렇죠. 식으로 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도 되게 장기적으로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맞아요. 이건 또 왜 중요하냐면 너무 뭐 약간 사회 시간이 된 느낌이긴 한데 수도권 과밀화가 분명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네. 그렇죠. 여러 사실이죠. 의미에서. 근데 그 미국 같은 나라나 아니면 주요 선진국들에서 이런 특정 지역 과밀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로 지역 기반 문화 콘텐츠 생성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요. 맞죠. 근데 우리나라도 너무 뭐 수도권 과밀화 이런 거 해결하고 싶다고 말만 하지 말고 이런 네. 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특정 지역에서만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 아니면 뭐 특정 지역에 뭐 특화된 문화 콘텐츠 발전 이런 걸 원한다면은 스포츠 콘텐츠에 투자를 하는 것도 분명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 이런 부분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약간 그쪽에 동의를 하는 게 결국에는 야구장이 가야 될 방향은 복합 문화 컴플렉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문화 컴플렉스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지역 그 토착 프랜차이저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기아가 지금 잉크커피가 그쪽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예. 그쪽에서 지금 매장 열어가지고 굉장히 크게 열어서 지역 쪽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성적도 있겠지만 결국에 광주가 사실은 평균 관중이 그렇게 많은 그런 지역은 아니에요. 맞아요. 예. 우승할 때도 제 기억상 5위에서 6위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2017년에도. 네. 그렇지만 올해 지금 우승 물론 성적이 가장 큰 원인은 맞지만 그 이상으로 뭔가 지역민과 밀착을 해서 좀 더 지역민들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했다라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이번에 기아 구단 마케팅을 굉장히 높게 사거든요. 네. 네. 물론 그분들이 이제 김종국 장성석 잘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하여튼간 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케이스만 봐도 결국에 KBO가 성장할 수 있었던 원인은 지역 밀착형으로 연고형으로 뭔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지역과의 상생 부분도 분명히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KBO가 표방하고 있는 연고주의, 저는 연고주의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막 뭐 끌어주고 뭐 그런 사회적에서 끌어주고 그런 건 물론 부작용이겠지만 그렇죠. 네. 스포츠적인 측면에서 연고주의는 분명 장점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KBO 야구 브랜드가 가져가는 연고주의라는 거는 단순히 어느 한 도시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롯데가 물론 부산에 연고를 두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롯데가 가져가는 권역권층은 경남 전체를 가져가거든요. NC와 양분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정부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권역권을 활성화시키는 거거든요. 뭐 맞아요. 부산을 중점으로 하는 영남 광역권이라든지 뭐 충남, 충북 전체를 통틀어서 대전 중심으로 광역권이라든지 그런 식의 발전이 어느 정도 보편화되고 있는데 거기서 첨단을 달리고 있는 건 사실 KBO 야구거든요. 야구는 전반적인 광역권 전체를 팬층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적인 측면에서 저는 지속적으로 이런 지역 색을 띠는 그런 거 저 괜찮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어느 정도 SNS에서 유행을 하고 있는 뭐 대전의 성심당 마케팅이라든지 네. 네. 뭔가 그 지역 자체에서만 줄 수 있는 뭔가 특별한 어떤 이벤트라든지 컨텐츠라든지
전 그런 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KBO도 그렇고. 그래서 KT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여지는 게 수원. 수원 이게 그러니까 수원 수원을 연고지로 두고 있는 구단치고 사실 잘 된 경우가 없습니다. KBO 역사상으로 그렇죠. 봤을 때. 현대도 근데 사실 그렇죠. 상업적으로 성공한 구단은 하기에는. 아니었죠. 네, 충이 없. 그리고 수원은 네. 엄연히 뭐 지금도 그렇지만 항상 축구의 도시라고 생각해요. 저도. 맞아요. 사실 저도 사실이죠. 팬이지만 그래서 이제 수원 내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경기 남부 전체를 그렇죠. 보더라도 사실 인구가 거의 500만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쪽 광역권을 노리는 그런 마케팅을 좀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이 방금 예찬님께서 말씀해주신 맥락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서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여러 마케팅적인 측면이라든가 외부적인 부분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잊지 말아야 될 거는 KBO는 야구라는 스포츠의 베이스를 두고 있는 컨텐츠라는 거예요. 네, 아무리 네. 이제 그러니까 영화가 뭐 블록버스터 음. 영화고 하더라도 스포츠예요. 네 영화는 어쨌든 영화예요. 네. 기본은 지켜야 돼요. 네. 그래서 본질적으로 KBO라는 컨텐츠 자체가 야구라는 경쟁적인 승패가 존재하는 스포츠에 기반한 종합 문화 컨텐츠라고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어디까지나 그 뿌리는 스포츠에 있다. 야구에 그렇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 자체의 지속성,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경쟁 레벨.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준. 그러니까 최소한 블록버스터라는 것도 때려 부수고 뭐 폭발음 나오고 다 재밌지만 최소한의 개연성과 맥락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문법은 지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쟁 레벨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재능, 유망주 풀의 유입이 필수적입니다. 어느 정도 야구답게 할 수는 있어야 돼요. 아무리 뭐 재미가 있고 뭐 응원 문화 이런 걸 따진다고 해도 한 경기에 실책이 뭐 5-6개씩 꾸준히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콘텐츠의 전체적인 그 흥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루즈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어느 정도의 하한선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KBO 차원에서 최근에 흥행을 하면서 어쨌든 간에 돈이 많이 돌 거 아니에요. 네. 재정적으로도 뭐 여전히 모기업에 의존한 건 사실이지만 과거에 비하면은 자립도도 어느 정도 챙겼을 거고 KBO 자체가 벌어들이고 있는 돈도 과거에 비하면 늘어났을 거고 네. 그래서 이렇게 확보한 그 경제적인, 문화적인, 사회적인 자원 같은 거를 아마추어 야구 내지는 그 학원 야구에 일부나마 재투자를 하거나 네. 최소한 각 구단들이 이러한 투자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보조적인 지원을 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소년 선수들에 대한 장비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리틀리그 인프라 확충이라든가 뭐 주요 그것도 아니라면 뭐 주요 사설 야구 아카데미들하고 연계를 해서 어느 정도 기술적인 재정적인 보조를 해준다던가 뭐 지원 시스템 구축 뭐 전반적인 이런 시스템 구축에 좀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나아가서 KBO 흥행하고 별개로 고등학교 야구부, 중학교 야구부 이런 것들은 정체되어 있거나 감소 추세에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야구부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어떤 그 장려 개수가 좀 다시 늘어날 수 있게 최소한 야구에 유입되는 그 풀을 좀 넓혀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좀 지원 시스템을 확보하는 게 그리고 그 생태계 활성에 좀 더 유의를 기울이는 게 KBO 차원에서 혹은 각 구단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활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흥행과는 별개로 그렇죠. 퀄리티 앞으로 나올 선수의 퀄리티에 의문 부호가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나라가 그래요. 네, 나라가 그렇습니다. 나라가 깜짝 놀랐잖아요. 아예 그거 말고요. 네. 지금 뭐 약간 예. 현 정부 비판 뭐 그런 에이. 거. 어허, 좋아. 네. 그런 의도가 아닌데. 일단 계속 하시죠. 네. 나라가 인구가 줄어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유소년층에서는 저는 제 생각엔 개인적인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축구에 완전히 밀렸어요. 이거는 아마 2009년 그 근방을 제외하고는 다 그랬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야구에 더 영향이 가는 게 이 인구 감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구 감소로 인한 스포츠 인구 감소는 필연적이다. 그리고 이 양을 절대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정치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얘기할 수가 없다. 이런. 라는 거죠. 그 얘기까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흥행에 취해가지고 좀 경고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사설 얘기도 하셨는데 설왕설래가 많은 거는 사실이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네. 근데 결국에는 저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그 바이오 메카닉적 그 접근에서 계속 얘기를 한 부분이 저점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일 트렌드에 민감한 거는 사설이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얘네들은 벌어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네, 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현장과 별개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교육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협조적으로 뭔가 이제 상생할 수 있으면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사실 현장에서 고등학교 현장에서 봤을 때 고등학교 야구를 봤을 때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상식이 벗어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뭐 실명을 언급하긴 그렇지만 사실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일본 고시엔이나 이런 그런 대회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현장을 뭐 갈아엎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 이거를 보완을 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내자. 그리고 그것이 저는 사설을 비롯한 좀 뭔가 개인적인 코칭 시스템의 발전이라고 시스템 업계의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설을 이제 현장과 대립하는 기관이 아니라 협력하는 기관으로 가는 것이 저는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결국에 미디어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결국에는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하는 것에서도 성공했을 때 보통 우리가 뭐 보완점을 찾는다 이러면 거기서 굳이 막 비틀어가지고 나쁜 점을 찾고 그러긴 하잖아요. 네, 네. 그렇지만 이제 제 생각에는 이거는 이제 확실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좋은 점은. 좋은 점은. 올해 사실 프로야구 플레이는 완벽하게 성공을 했어요. 호구의 송재의 그 구상은 저는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공은 이제 뉴 미디어 트렌드를 정확하게 이해한 사무국한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KBO는 그동안 뉴 미디어에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은 그 사무국에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뉴미디어 중위권을 그동안 네이버가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네. 네이버가 굉장히 그거였죠. 그 뭐라 해야 되죠? 그 폐쇄적이었죠. 아,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론 거기에 문제도 있겠지만 그 협상자를 선택한 거는 관성적으로 사무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동안은. 그렇지만 이제 지금 이제 이번에는 이제 무료에 집착을 하던 과거의 관성 벗어나서 정확히 타겟층을 설정을 했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네. 어떤 이유에서든. 그렇지만 이제 지금 한 시즌 만에 굉장히 여론을 뒤집을 수 있음을 증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네. 이제 이 좋은 예시를 좀 뭔가 계속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러한 것에 교훈을 받아서 변화에 좀 도전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지금 이건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지금 아마 트래킹 스탯 관련 협상이 올해 끝나고 지금 한다고 저는 네, 맞아요. 맞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전반적인 팬들을 위한 컨텐츠에 집중을 했잖아요. 네. 이제는 또 조금 뭔가 하드한 팬들, 너드들을 저 같은 사람들. 위한 왜냐하면 너드들을 위한 콘텐츠가 뭐 당장 흥행에는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너드들은 돈이 안 된다고 생각을 안 하고 되죠. 있기 때문에 어. 그렇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너드들이 창출하는 2차 콘텐츠 그러니까 뭐 지금도 이제 팬크래프트나 뭐 이런 거에 칼럼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네. 것들이 결국에는 퀄리티가 올라간다. 라는 거는 결국에는 야구에 빠져드는 로열티, 야구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맞아요. 많아지는 그런 계기를 형성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너드들에 대한 너드들을 위한 컨텐츠가 조금 더 많이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으로 끝내봅니다. 보통 너드가 문화 콘텐츠든 뭐든 너드들이 활성화되고 활개칠 수 있는 그 판을 깔아주게 되면은 장점이 뭐냐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근데 장점이 뭐냐면 말씀해주신 대로 2차 창작 콘텐츠가 늘어나게 되고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일반적인 라이트 팬들에게 보급되는 그 전체적인 퀄리티의 그 컨텐츠의 퀄리티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그 라이트 팬들이 너드로 변화하는 비율도 늘어나게 되고 그렇죠. 어쨌든 간에 헤비 팬들을 그 전환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제가 봐왔던 대부분의 그 문화 콘텐츠 산업들은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의 방향은 좋은 것 같은데 좀 너드들이 가지고 놀 만한 장난감을 한두 개 정도 확보해 주는 게
분명히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장난감이라는 얘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메이저리그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KBO에 없는 것 중에 하나는 흔히 말하는 젠가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중계에도 나와요. 막 어느 선수가 어떤 플레이를 보여줬는데 이 플레이는 몇 세 이하 어느 팀 선수의 몇 이닝 이하 몇 볼넷 한 뭐 몇 번째 선수 이렇게 해서 계속 중계 화면에도 보여주는데 전 사실 뭐 젠가지라고 비판받기도 합니다만 전 그거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왜냐면은 재밌잖아요. 일단 재밌는 것도 재밌는 거고 일단 퀄리티가 풍부해지는 거잖아요. 뭐 보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사실을 발굴해내는 그런 과정에서 전 좀 그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KBO도 계속 말씀해주신 대로 2차 창작 컨텐츠라든지 뭐 좀 너디한 컨텐츠라든지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개방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올해를 기점으로. 그런 너드들은 언제나 어떤 곳이든 주류가 될 수는 없지만 예, 비주류로 남겠지만 그러니까 너드죠. 너드는 비주류예요. 네. 그게 메이저하면 그건 너드가 아니지. 너드가 아니죠. 네. 근데 여찬님이 방금 말씀하신 젠가지를 지금 한 시즌 내내 했던 사람의 입장으로서 제 말씀을 들어보자면 근데 확실히 이제 저는 아무래도 서번트 페이지가 뭐 스태티즈보다 익숙한 사람이고 팬그래프가 그렇죠. 당연히 스태티즈보다 익숙한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이번 시즌에 특히나 이제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스포츠 투아이를 많이 접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데이터가 공개됐었다고는 하나 지금은 또 막힌 상태죠. 어쨌든 간에 그 공개된 데이터마저도 사실 뭔가 그러니까 뭔가 제 지식의 욕구를 약간 풀어주기엔 너무 좀 부족하다. 좀 많이 부족해요. 이게 팬그래프나 서번트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 끝나고 이제 빨리 이제 KBO 사무국에서 이 데이터의 개방에 대한 어떤 확실한 조치를 좀 취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KBO 흥행 요인부터 앞으로의 과제까지 살펴봤습니다. KBO를 좋아하는 팬으로서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한국 야구를 즐겨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쳐보려고 합니다. 한 마디만 더 할게요. 네. 뭐 제가 이거는 뭐 높아심에 첨언하는 겁니다만 네. 서로 많이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야구 팬분들이 서로 사실 뭐 여러 인간 군상이 있잖아요. 야구 팬이라는 건 사실 뭐 야구를 딥하게 보는 저희 같은 사람들도 있고 뭐 이번에 새로 유입돼서 자신들만의 페이스로 야구를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서로 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야구를 즐기던 간에 그게 다 각자만의 야구를 즐기는 방식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같이 좀 화랑기가 된 측면에서 서로 너무 괄시하지 말고 좀 싸우는 걸 많이 봤어요. 그렇죠. 좀 많이 서로 봤구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서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존중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죠. 막 우리는 막 처음 야구 봤는데 우리만의 방식으로만 볼 거야. 이렇게만 하시지 말고 서로 이해도 하지만 또 서로 존중해 주면서 그렇게 야구를 서로 다 즐겨주시면 더 건강한 KBO 팬문화가 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첨언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더 많은 분들이 행복 야구를 즐기시길 다시 한번 바라면서 다음에 더 즐겁고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Ooh, don't we look good together? There's a reason why they watch all night long. Yeah, no, we'll turn heads forever. So tonight I'm gonna show you all. When I walk with you, I watch the whole room change. Baby, that's what you do. No, my baby don't play. Blame it on my confidence. So blame it on your measurements. Shut the shit down on sight. That's right.